2026년 1월 3일 새벽 3시 15분, 그날 밤 여러분은 기억하시나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의 밤하늘이 마치 대나처럼 새하얗게 번쩍이던 그 순간을 평소라면 고요한 정막만 흐르던 대통령궁 미라플로레스 주변, 갑자기 모든 생명체의 심장을 멈춰버릴 듯한 거대한 섬광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지면을 갈라버릴 것 같은 육중한 진동이 도시 전체를 뒤흔들었죠. 이건 단순한 가스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우발적인 사고도 아니었어요. 전 세계 에너지 지도를 송두리째 뒤집어 버리고 향후 100년 동안 이어질 미국의 지구 패권을 결정지을 단 하나의 거대한 승부수, 바로 앱솔루트 리졸브 작전의 서막이었거든요. 사실 이 모든 일의 복선은 훨씬 전부터 깔려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일 때부터 아주 노골적으로 잔인할 정도로 베네수엘라를 압박해 왔거든요. 그는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이미 숨이 멎은 죽은 나라다.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공연한 개입 선언이었죠. 그리고 취임식 당일 전 세계가 축하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방가쇠를 당깁니다. 베네수엘라 전역에 대한 영공 폐쇄 명령. 민간 항공기들에게 전달된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죽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비행 경로를 바꿔라. 숨 막히는 긴박함. 당시엔 다들 미친 소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어요. 아주 철저하게 계산된 한 나라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군사 점령의 예고편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믿기지 않는 퍼즐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맞춰질 겁니다. 도대체 왜 트럼프는 그 험난한 정글 속으로 미군 최정예 부대를 밀어 넣었을까요? 단순히 독재자를 몰아내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이면에는 석유와 히토류, 그리고 중국과의 소름 돋는 체스 게임이 숨어 있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현미경을 들이대듯 아주 디테일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제 옆에서 듣는 이야기처럼 따라오세요. 단 이것만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역사의 가장 뜨거운 현장 한복판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자, 다시 그 지옥 같았던 새벽의 카라카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현장에 투입된 부대는 미 육군에서도 귀신 같기로 소문난 델타포스, 그리고 CIA의 특수작전팀이었습니다. 이들의 타깃은 오직 하나,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신병 확보. 작전은 소리 없이, 하지만 전광석화처럼 치명적으로 전개됐습니다. 대통령궁의 보안 시스템이 휴지 조각처럼 무력화되는 데 걸린 시간?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잠결에 터져나온 짧은 비명과 함께 베네수엘라의 제왕으로 군림하던 마두로 부부는 그 자리에서 전격 체포됐고 검은 헬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소름 돋게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의 입이에요. 마두로가 체포됐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그는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담당한다. 새로운 선거? 당분간은 그딴 거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나요? 이건 사실상 베네수엘라를 독립국가가 아닌 미국의 51번째 주나 다름없는 직할 통치령으로 선포해버린 겁니다. 주권국가의 개념을 비웃듯이 그는 이 나라를 자신의 관리 목록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 역시 미국이 민주주의를 전파하러 또 나섰구나. 미안하지만 그건 아주 순진한 착각일 뿐입니다. 트럼프는 누구입니까? 평생을 돈 냄새 맡으며 살아온 뼛속까지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이잖아요. 그에게 베네수엘라는 해방시켜야 할 가여운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관리가 안 돼서 부도 위기에 처했지만 입지만큼은 최고인 저평가된 금싸라기 땅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작전이 끝난 직후 카라카스 시내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미군 장갑차 뒤를 이어 엑손모빌, 쉐브론 같은 거대 석유 기업들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군대가 길을 닦고 자본이 그 땅을 접수하러 들어오는 아주 전형적인 개발 방식이죠. 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미국은 이미 셰일가스로 기름이 넘쳐나는데 왜 굳이 저 위험한 정글까지 가서 피를 흘려야 하나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기름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에 있는 미국 정유 공장들의 생존이 걸린 아주 절박한 문제였거든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최첨단 슈퍼카를 한 대 뽑아놨는데 거기에 들어갈 특수 연료가 오직 한 곳에서만 나온다면 바로 그겁니다. 미국의 그 거대한 정유 공장들은 애초에 설계될 때부터 베네수엘라산 끈적끈적한 초중진류를 먹어야만 제대로 가동되게끔 만들어졌거든요. 마치 경유체 휘발유를 넣으면 엔진이 멈추는 것처럼 미국 정유시설의 무려 70%가 이 무거운 기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공급이 끊겨 쫄쫄 굶고 있던 미국의 거대한 에너지 심장부에 다시 피를 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번 작전에 숨겨진 첫 번째 암호입니다. 과연 트럼프라는 이 거물 개발업자는 베네수엘라라는 이름의 거대한 빌딩을 성공적으로 완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초 공사부터 무너져 내리는 역사상 최악의 부실 공사가 될까요? 이제 우리는
그가 왜 육지의 기름보다 바다 위 유전에 그토록 집요하게 집착하는지, 그 은밀하고도 잔인한 해상 전략의 실체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자, 카라카스의 그 숨막히는 새벽이 지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렇게 서둘러 베네수엘라는 이제 우리 것이라고 못을 박았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선을 조금 위로 돌려야 합니다. 바로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소위 말하는 미국 걸프 연안의 거대한 공장지대로 말이죠.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거대한 정유 시설들이 마치 거대한 철의 요새처럼 끝없이 늘어서 있거든요. 굴뚝에서는 쉴 새 없이 불꽃이 뿜어져 나오고 수만 킬로미터의 파이프라인이 얽히고 설킨 이 광경은 그 자체로 압도적인 위압감을 줍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사실 하나, 이 화려하고 웅장한 시설들이 사실은 배고픈 괴물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까다로운 입맛을 가진 미식가 괴물 말입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미국은 이미 셰일 혁명으로 기름을 펑펑 쏟아내니까 베네수엘라 기름 따위는 이제 필요 없지 않나? 솔직히 상식적으로 보면 맞는 말 같죠. 하지만 그건 정유 공장의 속사정을 단 1%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미국 땅에서 솟구치는 그 유명한 셰일 오일은요, 아주 맑고 투명하며 가벼운 경질유입니다. 반면에 베네수엘라의 기름은 어떤지 아세요? 마치 도로를 포장할 때 쓰는 아스팔트처럼 시커멓고 끈적끈적하며 온갖 불순물이 가득한 중질유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텍사스에 있는 저 수조 달러짜리 거대 공장들이 애초에 그 끈적끈적하고 지저분한 베네수엘라 기름을 먹고 돌아가게끔 설계되었다는 점이에요. 1990년부터 2010년 사이에 미국의 정유 기업들이 이 무거운 기름을 처리하려고 공장에 쏟아부은 돈만 무려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130조 원이 넘는 거액입니다. 이 공장들 안에는 코커나 하이드로 크래킹 같은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픈 아주 비싼 설비들이 꽉 들어차 있는데요. 이건 한마디로 아주 싸구려 쓰레기 같은 기름을 가져다가 고부가 가치의 디젤이나 항공유로 바꿔주는 현대판 연금술 장치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차가 아주 정교하게 튜닝된 경유차인데 기름값이 싸다고 휘발유를 억지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엔진이 고장나고 차가 멈춰버리겠죠. 미국의 최첨단 정유 시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자기네 땅에서 나오는 맑은 셰일 오일만 집어넣으면 설비 가동 효율이 뚝 떨어지면서 오히려 막대한 손해를 보는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었던 거예요. 현재 미국 정유 시설의 무려 70%가 이 무거운 기름에 최적화되어 있으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베네수엘라의 저렴한 중질유야말로 미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가장 완벽하고 달콤한 연료였던 셈입니다. 사실 지난 수십 년간 이 공장들은 베네수엘라산 기름이 끊기면서 그야말로 눈물을 머금고 버텨왔어요.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비싼 값을 주고 기름을 사오거나 제 성능도 못 내는 가벼운 기름을 억지로 섞어서 써야 했죠.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카라카스를 전격적으로 접수하면서 상황이 180도 완전히 반전된 겁니다. 이제 발레로나 필립스 66 같은 미국의 거대 정유사들은 베네수엘라의 그 더러운 기름을 다시 헐값에 들여와서 엄청난 마진을 남기며 돈잔치를 벌일 수 있게 됐거든요. 실제로 작전 성공 소식이 들리자마자 뉴욕 증시에서 미국의 정유주들이 수천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회복하며 폭등한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자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누가 진짜 주인인지 말이에요. 게다가 이건 단순히 기업들 배를 불리는 선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옥스퍼드 경제연구소의 충격적인 데이터를 보면 이 정유 산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무려 45배나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정유소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 하나가 생기면 그 주변 지역에 45개의 일자리가 도미노처럼 더 생긴다는 뜻입니다. 트럼프가 그토록 외치는 미국의 재산업화와 저렴한 에너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해 베네수엘라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마지막 핵심 퍼즐 조각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나요? 아무리 공장이 준비되어 있다고 한들 지난 수십 년간 부패와 관리 소홀로 방치되어 썩어가는 베네수엘라의 그 처참한 유전들을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단기간에 살려내겠다는 걸까요? 트럼프는 당당하게 장담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을 지켜보는 엔지니어들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건 불가능에 가까운 쇼라고 비웃고 있거든요. 과연 트럼프의 18개월 재건 계획은 천재적인 사업가의 치밀한 전략일까요? 아니면 전 세계 시청자들을 속이기 위한 화려한 사기극에 불과할까요? 이제 우리는 녹슨 송유관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파괴된 터미널이 가득한 베네수엘라의 그 비참한 유전 현장 속으로 직접 들어가 봐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트럼프가 숨기고 있는 또 다른 무서운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기롭게 외친 18개월 안에 모든 것을 정상화하겠다는 그 선언,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건 마법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하다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현장의 실태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 회사인 PDVSA의 현장에 직접 가보신다면 아마 경악을 금치 못하실 거예요. 이건 단순히 오래된 공장 수준이 아니거든요. 지난 수십 년간 숙련된 관리 인력들은 숙청당하거나 목숨을 걸고 나라를 떠났고, 남겨진 장비들은 부품 하나가 없어서 옆에 있는 기계를 강제로 뜯어다 메꾸는 이른바 부품 돌려막기로 겨우 산소호흡기만 붙여놓은 지 오래입니다. 어떤 곳은 송유관 자체가 너무 낡고 부식되어서 기름보다 시커먼 녹물이 더 많이 흐를 정도고요. 해상 터미널은 소금기에 찌들어 금방이라도 폭삭 무너질 것처럼 위태롭죠. 말 그대로 산업의 공동묘지라고 불러도 전혀 과언이 아닌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트럼프의 생각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이 참혹한 현장을 철저하게 부동산 개발업자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뼈대만 겨우 남은 폐건물을 헐값에 사서 세계 최고의 인테리어 업자를 붙여 순식간에 지역의 랜드마크로 바꾼다. 그만의 성공 방정식을 이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에 그대로 대입한 거예요. 여기서 트럼프가 말하는 최고의 인테리어 업자가 누구냐고요? 바로 엑손모빌,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같은 미국의 거대 석유 메이저 기업들입니다. 이미 이 기업들은 트럼프의 명령이 공식적으로 떨어지기도 전부터 비밀리에 베네수엘라 복구 특별 TF를 풀가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짠 18개월 시나리오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치밀합니다. 우선 첫 3개월은 응급처치 단계예요. 미군이 확보한 안전한 구역을 중심으로 가장 상태가 양호한 유정부터 최신 디지털 펌프를 꽂아 넣는 거죠. 그 다음 6개월은 혈관 교체 작업입니다. 썩어버린 낡은 송유관을 아예 버리고 텍사스에서 공수해온 최신 폴리머 코팅 파이프를 전광석화처럼 깔아버리는 계획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말 머리가 쭈뼛 서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디지털 트윈 기술입니다. 미국의 기술진들은 베네수엘라의 험한 정글 유전을 직접 가지 않고도 위성과 초정밀 센서를 동원해 지하 수천 미터 깊이의 기름이 얼마나 남았는지, 어떤 밸브가 고장났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이미 완벽하게 구축해놨거든요. 트럼프는 이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믿고 18개월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던진 겁니다. 마치 게임 하듯이 원격으로 유전을 통제하겠다는 생각이죠. 그런데 여기서 당연히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그 엄청난 돈은 누가 내나요? 베네수엘라는 지금 땡전 한 푼 없는 파산 상태잖아요. 트럼프의 해법은 아주 심플하고도 냉정합니다. 기름으로 갚아라는 거죠. 이름하여 오일포 인프라 모델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먼저 자기 돈을 써서 유전을 고쳐주되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기름의 무려 80%를 우선적으로 가져가는 아주 냉혹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한 거예요. 사실상 기름을 담보로 한 고리대금업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현장의 목소리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수많은 비판적인 학자들은 이렇게 경고하죠. 기계는 돈으로 고칠 수 있어도 20년 동안 처참하게 무너진 사회 시스템과 현지 노동자들의 깊은 적대심은 18개월 안에 절대 고칠 수 없다. 만약 현지 노동자들이 우리의 소중한 자원을 미국이 대놓고 도둑질해간다며 태업을 하거나 설비를 몰래 파괴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18개월은커녕 18년이 걸려도 이 프로젝트는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거든요. 과연 트럼프의 이 무모해 보이는 재건 프로젝트는 그의 호언장담대로 대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밑 빠진 독에 미국의 자본을 무한정 쏟아붓는 역사상 최악의 실책이 될까요? 사실 여러분, 트럼프가 이토록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기름값을 조금 깎거나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미국의 실질적인 영토를 확장하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장식하려는 훨씬 더 거대하고 부동산적인 야망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왜 스스로를 제2의 토머스 제퍼슨이라 생각하며 베네수엘라를 현대판 루이지애나로 보고 있는지 아시나요?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미국의 영토를 한 번 더 퀀텀 점프시키겠다는 그 충격적인 영토 확장론의 실체, 도대체 트럼프가 그리고 있는 미국의 진짜 지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우리는 그 소름 끼치는 야망의 끝을 향해 가보려 합니다. 자, 이제 진짜 본 게임 시작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트럼프라는 인물의 머릿속 가장 깊은 곳, 그 부동산 개발자로서의 본능이 베네수엘라라는 국가와 어떻게 소름 끼치도록 맞물려 있는지 그 평행이론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을 단순히 정치인이나 대통령으로만 보면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의 본질을 절반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는 평생을 저평가된 땅을 헐값에 사서 가치를 미친 듯이 올린 뒤에 되파는 비즈니스 모델에 몸담았던 뼛속까지 장사꾼이라는 걸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집무실에는 아주 흥미로운 지도가 하나 걸려 있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바로
1803년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를 통째로 사들였던 당시의 지도죠. 여러분, 당시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미국은 단돈 1,500만 달러라는 지금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껌값에 현재 미국 영토의 무려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 광활한 땅을 손에 넣었거든요. 트럼프는 사석에서 종종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제퍼슨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킨 사람이다. 나도 그처럼 역사에 영원히 남을 거대한 유산을 남기고 싶다. 그가 대통령 재임 시절 난데없이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선언했을 때 기억하시나요? 전 세계 언론들이 무슨 코미디를 보듯 비웃고 조롱했었죠. 하지만 트럼프에게 그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 요충지이자 엄청난 자원이 잠들어 있는 땅을 통째로 인수하겠다는 아주 진지하고 치밀한 토지 매입 제안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탐욕스러운 시선이 남쪽 바로 베네수엘라로 향한 겁니다. 트럼프의 눈에 비친 베네수엘라는 민주주의가 무너진 불쌍한 국가가 아니에요. 경영진이 너무나 무능해서 부도 직전에 몰린, 하지만 입지만큼은 지구상 최고인 초량 급매물인 셈입니다. 여기서 트럼프가 꺼내든 회심의 카드가 바로 21세기판 먼로 독트린입니다. 1823년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유럽 세력은 아메리카 대륙에 절대 발을 들이지 마라고 선언했던 그 서슬퍼런 원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거죠. 트럼프는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실질적인 영향력 아래 둠으로써 루이지애나 매입 이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영토적 영향력 확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오해를 하곤 합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무력으로 점령해서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려는 거냐고 묻기도 하죠. 하지만 트럼프의 방식은 훨씬 더 영리하고 계산적입니다. 굳이 공식적인 주로 만들어서 그 수천만 국민의 복지 비용과 의료비를 지불하느라 세금을 낭비하기보다는 미국의 법률과 달러 통화 시스템이 지배하는 특별 경제 구역이나 보호령 형태로 관리하며 알짜 실익만 챙기려는 전략이거든요. 이건 비유하자면 무너져가는 낡은 빌딩을 철거하느라 고생하는 대신 튼튼한 골조만 남기고 싹 리모델링해서 트럼프 타워 카라카스로 만들겠다는 발상과 똑같은 겁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구역에 들어와 있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불법 침입자들을 쫓아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내 집 앞마당에 남의 나라 군함이 돌아다니고 남의 나라 돈이 유통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본다. 이게 그의 확고한 철학이거든요. 이건 단순한 외교 정책이 아니라 자신의 사유지 울타리를 정비하는 집주인의 신보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중국이 차관을 담보로 베네수엘라의 항구와 유전을 야금야금 점유하고 있는 상황을 트럼프는 자신의 땅에 들어온 무허가 점유자로 규정하고 무력으로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트럼프가 이토록 베네수엘라라는 부동산에 집착하는 진짜 결정적인 이유,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비밀이 하나 더 숨겨져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땅이 넓어서도 석유가 많아서도 아니에요.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입지와 미래 가치라면 베네수엘라 남부 깊숙한 정글 속에 잠들어 있는 이 어떤 물질은 트럼프에게 로또 복권 그 이상의 존재거든요. 석유가 20세기의 에너지를 상징했다면 이 미스터리한 물질은 향후 100년 동안 전 세계의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우주 산업 전체를 지배하게 될 핵심 열쇠입니다.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정유 공장 이야기를 뒤로하고 이제는 훨씬 더 서늘하고 치밀한 전쟁터, 바로 자원 안보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향해 방아쇠를 당긴 진짜 결정적인 이유는 단순히 20세기의 유산인 석유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정글 깊숙한 곳, 베네수엘라 남부의 오리노코 광산지대에는 21세기의 모든 첨단 기술과 군사 패권을 단숨에 뒤집을 수 있는 검은 보석이 잠들어 있습니다. 바로 히토류와 전략 광물들이죠. 여러분, 히토류라는 이름은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현대 첨단 산업의 비타민 같은 존재예요. 양은 아주 적게 들어가지만 이게 없으면 우리가 매일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도, 전 세계가 열광하는 테슬라의 전기차도, 심지어 하늘을 날아다니는 미군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와 패트리어트 레이더 시스템조차 아예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히토류 시장의 목줄을 누가 쥐고 있나요? 맞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전 세계 공급망의 90% 가까이를 중국이 독점하며 전 세계를 상대로 소리 없는 자원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은 지독하리만큼 명확합니다. 미국의 국방과 첨단 산업의 생명줄을 왜 우리 적대국인 중국의 자비에 맡겨야 하지? 강렬한 불만이죠. 그런데 베네수엘라 남부의 지층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분석해보니 중국의 독점 체제를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콜탄, 토륨, 그리고 중위토류 매장량이 확인된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1,000조 원짜리 로또 복권이 바로 자기 집 앞마당에 묻혀 있는 걸 발견한 셈이죠.
중국은 그동안 베네수엘라에 수백억 달러의 차관을 빌려주면서 그 대가로 이 광산지대의 채굴권과 운영권을 야금야금 먹어치우고 있었습니다. 미국 바로 밑 플로리다에서 불과 몇 시간 거리에 중국의 첨단 자원 기지가 세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트럼프는 이걸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선전포고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앱솔루트 리졸브 작전이 석유 시설뿐만 아니라 남부 광산지대의 주요 거점들을 타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군사 개입은 사실상 중국의 공급망을 끊어버리는 공급망 탈중국화 작전이기도 해요. 베네수엘라에서 히토리와 콜탄을 직접 캐내서 미국 텍사스로 가져온다면 더 이상 중국의 수출 통제 눈치를 보지 않고도 AI 로봇을 만들고 차세대 극초음속 미사일을 양산할 수 있게 되거든요. 부동산 개발자 출신인 트럼프에게 이 땅은 기름이 나오는 유전인 동시에 미국의 미래 기술 패권을 영구히 보장해줄 전략적 금고인 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화려한 계획 뒤에는 정말 소름 돋는 난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오리노코 광산지대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법지대라는 사실이에요. 콜롬비아 게릴라, 파르크 잔당들, 그리고 악명 높은 범죄 조직들이 이미 이 광산을 장악하고 거대한 지하 경제를 구축해 놨거든요. 이들과 정글에서 전면전을 벌이며 광산을 지키는 건 미군에게도 엄청난 부담입니다. 인프라는 이미 다 무너졌고 전력 공급조차 불안정한 이 정글 속에서 어떻게 이 보석들을 캐내겠다는 걸까요? 그래서 트럼프는 여기서 한 차원 더 높은 훨씬 더 영리하고 효율적인 승부처를 이미 점찍어 뒀습니다. 정글의 혼란을 피해 바다 한가운데서 노다지를 캐 올리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해상 전략이 바로 그것이죠. 왜 그가 육지의 그 엄청난 자원들을 잠시 제쳐두고 가이아나 접경의 해상 유전과 자원선에 집착하고 있는지 그 비밀스러운 체스판의 마지막 움직임을 확인하면 여러분은 아마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치밀한 자원 탈취전의 마지막 장이 열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트럼프라는 인물이 가진 그 독특한 부동산 개발자의 뇌 구조가 어떻게 베네수엘라의 그 험한 정글과 도시를 놔두고 오직 푸른 바다 위 해상 유전에 집착하게 만들었는지 그 소름 돋는 내막을 파헤쳐 볼게요. 사실 많은 분이 베네수엘라 석유라고 하면 땅 위에서 시커먼 기름이 솟구치는 육지 유전만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 2026년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치밀한 체스판은 저 푸른 카리브해 연안과 가이아나 접경 해역에 아주 정교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개발업자다운 아주 영리하고도 냉혹한 비즈니스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상상해 보세요. 지금 베네수엘라 육지의 유전들은 이미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수십 년간의 방치와 부패로 인프라가 처참하게 망가진 상태잖아요. 게다가 치안은 또 어떻습니까? 언제 정글 속에서 게릴라군이 나타나 송유관을 터뜨리거나 시설을 파괴할지 모르는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죠. 그런데 바다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육지처럼 복잡한 도로를 닦을 필요도 없고 사사건건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거대한 최첨단 시추선을 바다 위에 띄워놓고 미 해군 제사함대가 그 주변을 요새처럼 딱 버티고 서 있으면 그 누구도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완벽한 해상 자원 성체가 완성되는 셈이니까요. 특히 트럼프가 눈독을 들이는 곳은 가이아나와 영토 분쟁 중인 에세퀴보 해역입니다. 이곳은 최근 제2의 가이아나 유전이라 불릴 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석유가 묻혀있는 것으로 확인된 황금어장이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굳이 저 낡고 썩어가는 육지 시설들을 고치느라 막대한 돈과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기술적으로 훨씬 관리가 수월하고 안전한 해상 유전을 선점해서 단기간에 생산량을 폭발시키는 것이 훨씬 남는 장사라고 판단한 거예요. 복잡하고 골치 아픈 재건축보다는 입지 좋은 땅에 최첨단 신축 건물을 올리는 게 훨씬 수익이 빠르다. 부동산 개발자의 논리가 국가 전략에서도 그대로 적용된 거죠. 그런데 이 바다 위의 체스판에는 훨씬 더 무서운 지정학적 노림수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에너지 목줄을 단칼에 죄어버리겠다는 전략이에요. 지금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마땅한 대체제를 찾지 못해 매번 푸틴의 에너지 무기화 전략에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의 해상 유전에서 뽑아낸 기름을 유럽으로 대량 공급해서 이 질긴 고리를 끊어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기름 대신 우리 기름을 써라 선언하며 유럽을 다시 한번 미국의 강력한 경제적 영향력 아래에 묶어두려는 거죠. 중국에 대한 견제는 그야말로 선전포고 수준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차관을 빌려준다는 핑계로 베네수엘라의 주요 항구와 석유 시설을 사실상 저당 잡으며 미국의 앞마당인 플로리다 바로 밑바닥까지 야금야금 세력을 넓혀왔거든요. 트럼프는 이번 앱솔루트 리졸브 작전을 통해
중국의 해상 거점들을 물리적으로 아주 무식하게 밀어내고 있습니다. 2025년 그가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명칭까지 바꿔가며 선언했던 것처럼 이 바다는 미국의 호수다. 못을 박으며 중국의 영향력을 영구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셈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트럼프가 이렇게 전 세계를 상대로 거대한 도박을 벌이는 이유가 정말 오직 미국의 국익 때문일까요? 사실 이 화려한 승전보 뒤에는 트럼프 개인과 현재 미국 내부에 아주 절박하고도 서늘한 사정이 얽혀 있습니다. 어쩌면 이 거대한 전쟁은 미국의 지도를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바닥까지 추락한 트럼프의 지지율과 그를 옥죄어오는 개인적인 스캔들을 덮기 위한 가장 화려하고 자극적인 커튼 일지도거든요.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조차 찬성표를 던지며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 자료 공개를 강제하고 있고, 트럼프의 국정 지지율은 재집권 이후 최저치인 42%까지 떨어지며 레임덕 위기설이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의 동네 마트 물가 보셨나요? 2026년 현재 트럼프가 재집권하며 호기롭게 장담했던 미국 우선주의 경제는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고용 지표는 통계 조작 의혹이 나올 정도로 바닥을 치고 있고, 연준이 금리를 조절해도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은 서민들의 식탁에서 계란과 고기를 지워버렸거든요. 지지율은 연일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고, 특히 다가오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화려한 말장난에 불과했다는 날선 비판이 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부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트럼프의 목줄을 쥐고 흔든 건 경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무섭게 솟아오른 제프리 앱스타인 스캔들의 봉인된 리스트들이었죠. 2025년 말부터 언론들이 연일 그의 과거 행적과 주변 인물들을 현미경처럼 들춰내며 사법적 압박을 극도로 키워가고 있을 때, 트럼프에게는 이 모든 더러운 뉴스를 단 한 방에 삭제해버릴 거대한 불꽃놀이가 절실했습니다. 정치학에는 이를 설명하는 아주 유명한 용어가 있죠. 바로 국기 결집 효과입니다. 내부의 분열과 비판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을 때 외부의 강력한 공공의 적을 상정하고 전쟁터에서 승전보를 들려줌으로써 국민적 시선을 밖으로 돌리는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위험천만한 수법이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앱스타인 리스트의 진실이나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분노하던 미국인들이 오늘 아침 뉴스에서 미군 최정예 부대가 남미의 독재자를 체포하고 세계 최대의 유전과 미래 자원을 확보했다는 영화 같은 소식을 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중의 분노는 순식간에 위대한 승리에 대한 환호로 치환됩니다. 트럼프는 대중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미디어의 제왕이기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끝날지도 모르는 벼랑 끝에서 베네수엘라 점령이라는 가장 자극적이고 거대한 카드를 던진 겁니다. 실제로 작전이 전개되자마자 미국의 모든 언론은 트럼프의 스캔들이나 경제 실책 대신 델타포스의 드라마틱한 활약상과 베네수엘라 재건 시나리오로 화면을 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다시 한번 강한 미국을 재건하는 고독한 영웅으로 추앙받으며 지지율 반등에 성공했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냉정하게 말해 암 환자에게 강력한 진통제를 투여한 것일 뿐 근본적인 병을 고친 게 아닙니다. 억지로 누른 국내의 불만과 가려진 스캔들은 언젠가 더 거대한 폭발력을 가지고 터져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자, 이제 트럼프는 일단 급한 불을 끄는 데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지율은 다시 50% 선을 회복했고, 반대파들은 전시 상황에서 국론을 분열시키지 마라는 압박에 입을 다물었으며, 미국의 대기업들은 베네수엘라라는 새로운 먹잇감에 열광하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승리 공식이 단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변수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점령 이후의 이야기예요. 군사적으로 적의 숨통을 끊는 건 쉽지만 그 땅에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지배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역사학자들과 전략가들이 밤잠을 설치며 경고하는 그 소름 돋는 시나리오, 미국이 제2의 베트남 혹은 더 잔인한 아프가니스탄의 늪에 스스로 발을 들인 것은 아닌가, 불안감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카라카스의 화려한 대통령궁에서 승전보를 울리며 축배를 들고 있는 이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조용한 유령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승리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눈부신 조명 뒤에는 전 세계 베테랑 지정학 전략가들이 입을 모아 경고하는 제2의 베트남 혹은 제2의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소름 끼치는 유령이 이미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군사력을 동원해 적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버리는 데는 전 세계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강의 포식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땅을 안정시키고 총칼이 아닌 진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국가 건설이라는 고차원적인 숙제 앞에서는 매번 정말 처참할 정도로 실패해 왔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마두로의 지독한 독재와 굶주림에서 벗어난 것을 기뻐한다고 해서 그들이 내일부터 곧바로 성조기에 경례하며 미국의 통치를 할렐루야 하고 방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진정한 동질화의 부재예요. 트럼프는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실질적인 영향력 아래 두려 하지만 정작 그들에게 미국 시민권과 같은 진정한 소속감이나 평등한 복지 시스템을 제공할 생각은 단 1%도 없거든요. 그저 기름만 빼가고 히토류 광산만 장악하고 미국의 정유 인프라만 튼튼하게 다지려 한다면 베네수엘라 사람들에게 미국은 고마운 해방군이 아니라 마두로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강력한 힘으로 자원을 약탈해가는 새로운 주인으로 비칠 뿐입니다. 자, 여기서 더 무서운 시나리오가 시작됩니다. 만약 자부심 강한 베네수엘라 저항 세력들이 험준한 정글 속으로 숨어들어 끈질긴 게릴라전을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수조 원을 들여 새로 깔아놓은 석유 시설과 송유관을 밤마다 유령처럼 나타나 하나둘씩 폭파하기 시작하면요. 트럼프가 호기롭게 장담했던 18개월의 재건은 순식간에 20년의 늪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봤던 그 허망하고 비참한 철군의 역사가 여기 카라카스에서 그대로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진정한 승리는 적의 땅에 깃발을 꽂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사람들에게 미국과 함께하는 것이 당신들의 삶에 훨씬 더 낫다는 확신을 주는 경제적 정서적 결합에서 나오는 법인데, 지금 트럼프의 화려한 청사진에는 그 아주 세밀한 디테일이 통째로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단순히 강 건너 불 구경하듯 와 트럼프 대단하네 하고 뉴스만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베네수엘라산 중진류가 시장에 다시 풀리기 시작하면 글로벌 에너지 가격에 판도가 요동칠 거예요. 정유주와 에너지 인프라 기업들의 지각 변동을 아주 예민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의 히토류 독점이 깨지는 이 순간이 우리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에 어떤 새로운 기회가 될지, 공급망 리스크가 어떻게 해소되는지도 투자 포인트로 잡아야 하죠. 지금 바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에너지와 원자재 비중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바뀌는 세계 질서에서 살아남는 법니까요. 결국 2026년 1월 3일 새벽 카라카스의 밤하늘을 대낮처럼 수놓았던 그 섬광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제국의 탄생을 알리는 화려한 신호탄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끝을 알 수 없는 비극적인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경고등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부동산 개발 경력에 정점을 찍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국가 매물을 손에 넣었지만 그 거대한 건물의 유지 보수 비용이 미국의 국력을 통째로 삼켜버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집주인은 되었지만 관리비 때문에 파산하는 꼴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베네수엘라의 검은 황금과 히토류가 미국의 영원한 독점이 될지, 아니면 전 세계를 다시 한번 뒤흔들 거대한 재앙의 씨앗이 될지, 우리는 이제 숨을 죽이고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도박의 다음 수순이 무엇인지, 그리고 트럼프의 다음 타깃이 될 그 국가는 어디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트럼프의 화살이 향하고 있는 또 다른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통찰력을 한 단계 높여드렸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깊은 곳과 가장 뜨거운 현재를 연결하는 여행, 지식도시락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은 진실을 파헤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